톡톡.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부터 나에게 친절하기로 했다. 크리스토퍼 거머 작가님이 지으셨고요. 서광스님, 김정숙, 한창호 씨가 옮겼습니다. 출판사는 더 퀘스트입니다. 지은이 크리스토퍼 거머 작가님은 40년째 명상의 원리와 수행을 심리치료와 접목해온 임상심리학자이자 개어부의로 마음챙김과 연민에 기반한 심리치료의 전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원과 그 산하인 케임브리지 헬스 얼라이언스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명상과 심리치료 연구소 및 마음챙김과 연민연구소 설립 회원입니다. 실제 수행에 깊이 토대를 둔 임상가로서 자기연민 기술을 익히는 8주 프로그램 마음챙김 자기연민 MSC를 발달 심리학자인 크리스틴 네프와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명상법을 탐구하기 위해 젊은 시절부터 수차례 인도를 여행 다녔으며 정신건강 전문가들에게 불교 심리학과 현대 심리치료를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 법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이 책은 존 카바친 박사님 책만큼 제가 정말 애정하는 책인데요. 마음 챙긴 만큼 중요한 자기 연민을 굉장히 쉽고 또 따뜻한 시선으로 잘 써주셨어요. 아마도 마음 챙긴 명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의 생각이 잘 드러난 머릿말부터 읽어볼게요. 삶은 고달프다. 제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는 일이라도 잘 안 풀리기도 하고 심지어 아주 엉망이 되기도 한다. 결혼하는 사람들 90%가 희망과 낙관으로 가득 차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중 40%가 이혼하고 만다. 일상생활에서 비롯한 욕구를 채우느라 분투하다 보면 고혈압, 불안감, 우울증, 알코올 중독, 면역체계의 약화와 같은 스트레스성 질환에 걸려 그야말로 스스로를 돌봐야 할 때가 오기도 한다.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 대개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비난한다. 도대체 난 뭐가 문제지? 왜 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까? 왜 하필 나야? 우리는 스스로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는 어리석음을 계속 저지른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한테 숨통을 틔워주기보다는 최대한 자신과 맞서는 길을 찾아내려 든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감정은 아무리 피하려 애써도 어디든 우리를 따라다닌다. 수치, 분노, 외로움, 두려움, 절망, 당혹감 같은 힘겨운 감정들이 꼬박꼬박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 그런 감정은 매사가 기대처럼 되지 않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 찾아든다. 또는 삶의 일부로서 겪게 되는 질병, 노화, 주변인의 죽음과 함께 찾아오기도 한다. 언짢은 기분을 피하기란 정말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새롭고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힘겨운 감정에 맞서 격렬히 싸우는 대신 자기 고통의 증인이 되어 친절과 이해를 바탕으로 고통에 반응할 수 있다. 매우 사랑하는 누군가를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다. 슬프거나 외로울 때 자책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라면, 실수를 저지르고 세상 사람들을 피해 숨어버리는 사람이라면, 또는 애당초 어떻게 했어야 이미 벌어진 과오를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자기 연민이 급진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남들이 고통을 받으면 기꺼이 부드러움과 온정을 베풀면서 스스로에게는 똑같이 하지 않는 걸까? 우리는 흔히 고통스러운 감정과 싸우면서 그 감정에 갇혀버린다. 힘겨운 감정은 파괴적이어서 정신과 신체와 영혼을 망가뜨린다. 꽉 막혀버린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헤어날 수 없게 꽁꽁 얼어붙어 버린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망하는 행복이 우리를 피해 달아나는 것 같다. 이래서 누리는 만족감도 우리 손길 저 너머에 있을 뿐이다. 온종일 힘겹게 몸을 끌고 다니면서 몸의 통증이나 마음의 고통과 씨름한다. 이러한 시련 중 상당수가 삶의 불가피한 불편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개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극진한 친절로 고통스러운 감정에 마음을 열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난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분이 언짢을 때 스스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뜯어 고치려 하는 대신 약점이나 결함이 있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먼저 연민을. 이런 단순한 변화로 삶의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조금 전 당신의 배우자가 딸한테 왜 소리를 지르냐며 당신을 비난했다고 상상해보라. 그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결국 말다툼이 벌어졌다. 오해받았다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불쾌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당신은 자기 느낌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배우자는 지나치게 화를 내거나 방어적이라서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바로 그때 말다툼을 벌이기 전에 심호흡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가정해보라. 나도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아이한테 소리를 지를 때면 나도 무척 괴로워. 세상에서 내 딸을 가장 사랑하지만 이따금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도 해. 나도 인간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법을 함께 찾아보는 게 어때? 뭔가 차이가 느껴지는가? 이와 같은 한순간의 자기 연민이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고 그런 순간이 모여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자기 연민을 발휘해 파괴적인 생각과 감정이라는 함정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킴으로써 내면으로부터 자존감을 북돋고 우울함과 불안감을 줄일 수 있으며 심지어 다이어트를 계속하는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그러한 혜택은 단지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 자기 연민은 타인을 향한 연민의 토대다.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말했다. 연민이란 우리가 품는 연민의 대상이 고통에서 자유롭기를 소망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따뜻이 껴안으세요. 그러고 나면 더 고귀한 길로 나아가 남들까지 껴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절망, 두려움, 낙담, 수치심 같은 감정을 용인하지 못한다면 남들과 공감을 할 수 없으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가? 스스로 내면의 갈등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남한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수 있겠는가? 자기 문제를 마주보고 다룰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다.
이러한 친절함의 확장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고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 커질 수 있다. 자기 연민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잠시 자기 연민에 관해 숙고해 보라. 만일 손가락이 베이면 상처 부위를 깨끗이 소독한 다음에 붕대를 감아 치료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타고난 자기 연민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서가 위험할 때 자기 연민은 어디로 가버리는 걸까? 불쾌한 감정과 맞닥뜨릴 경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외부의 적이라도 되는 양 본능적으로 맞서 싸운다. 하지만 이러한 내면의 다툼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진 호랑이한테서 살아남는 데 효과적인 대처법이 정서 생활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듯하다. 불안과 맞붙어 싸우면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슬픔을 억누르면 만성 우울증에 걸릴지 모르며 잠들려 애쓰다 보면 밤을 꼬박 새울 수도 있다. 고통에 사로잡히는 경우에도 우리는 자신에 맞서 전쟁을 치르려 한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제자리에서 꼼짝 않기 따위로 위험에 맞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자기 비난, 자기 고립, 자기 매몰이라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는 방법은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설명한 대로 자기 친절, 세상 사람들과의 연결감, 균형 잡힌 자각으로 우리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다. 이 책에서 당신은 가장 기묘할 때, 곧 몹시 수치심을 느끼거나 분노나 두려움에 사로잡혔거나 너무 상처받기 쉬워 다시는 가족 모임에 참석할 수 없을 때, 정서 생활에 자기 연민을 도입하는 방법을 발견할 것이다. 자기 연민을 통해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되어 행복해지고자 하는 내적 소망을 키움으로써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고통스러운 감정 처리하기. 이것이 불교 심리학의 정수다. 이 책에 담긴 사상은 이런 불교 심리학 전통, 특히 현대과학에 의해 정당성이 입증된 개념과 수행으로부터 이끌어낸 것이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본질적으로 세 병에 담은 오래된 술이다. 현대 심리학의 어법으로 표현한 고대의 통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수행으로 효과를 얻고자 특정 종교를 믿을 필요까지는 없다. 기독교도, 유대교도, 회교도, 과학자 또는 회의주의자 누구라도 상관없다. 최선의 접근 방식은 열린 마음, 실험적이고 융통성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임상과학자들이 1970년대에 발견한 명상은 오늘날 모든 심리치료 가운데 가장 철저히 연구된 분야 중 하나다. 그 뒤로 이 책이 처음 출간된 2009년 무렵까지의 심리치료 연구는 주로 마음 챙김, 곧 수용하는 태도로 현재의 경험을 자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음 챙김은 흔히 심리치료와 정서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요소로 간주된다. 치료 효과가 좋을 때 환자는 두려움, 분노, 슬픔, 기쁨, 이완, 지루함, 사랑 등 치료실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수용하는 태도를 발전시키며 이러한 자유로운 태도를 일상생활에까지 확산시킨다. 마음 챙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정에서 명상이라는 형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마음 챙김은 개인의 경험, 곧 대개 감각이나 생각 또는 느낌에 초점을 맞춘다. 그런데 경험 주체가 수치심이나 자기 회의 같은 감정에 압도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단지 기분이 나쁠 뿐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쁘다고 느낀다. 낭패감에 사로잡혀 어디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힘들다. 심리치료 날짜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명상을 해도 잠은 오지 않고 한밤중에 혼자 침대볼을 휘감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 이럴 경우에는 대체로 사려 깊은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적절한 친구를 곧바로 만날 수 없다면? 그렇더라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친절을, 자기 연민을 베풀 수 있다. 나는 일과 개인사 양쪽에서 자기 연민과 조우했다. 나는 40년 동안 심리치료사로 활동하면서 걱정에 잘 휩싸이는 사람들에서 불안이나 우울 및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담자들을 봐왔었다. 또 만성질환이나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는 공립병원에서도 일했다.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나는 연민의 힘을 목격했다. 연민이 어떻게 숨겨진 슬픔을 드러내고 치료해주면서 꽃이 피어나듯 가슴을 여는지를. 그러나 어떤 내담자들은 치료를 받고 나오면서 저 멀리 뒤에서 들려오는 심리치료사의 목소리에 마치 허방다리를 짚는 것처럼 공허감을 느끼기도 한다. 나는 궁금했다. 다음 치료를 받으러 올 때까지 덜 약해지고 외로움을 덜 느끼기 위해 내담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이따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도 했다. 심리치료가 좀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은 없을까? 자기 연민은 많은 이에게 바로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것 같다. 나는 독실한 기독교도 어머니와 성년기 초반 9년을 인도에서 보낸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인도에서 산악인 하인리 하러를 만났는데 하러는 나중에 포로 수용소를 탈출해 히말라야 산맥을 가로질러 티베트로 가서 14대 달라이라마의 영어 가정교사가 되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인도의 신비롭고 황홀한 이야기들을 읽어주셨으므로 내가 대학을 졸업한 뒤 인도로 간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1976년부터 1977년까지 인도를 종행으로 여행하며 성자, 현인, 샤먼들을 찾아다녔고 스리랑카의 한 동굴에서 불교 명상을 배웠다. 평생에 걸친 명상에 대한 관심과 12번이나 되는 인도 여행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현재 나는 샤론 셀즈버그, 조지프 골드스타인, 잭 콤필드가 세운 미국 명상센터들에서 볼 수 있는 통찰 명상의 전통 속에서 명상 수행을 한다. 풍성하면서도 섬세한 그들의 가르침이 이 책 전체의 정보원이며 조금이라도 부적절한 오류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 또한 명상과 심리치료 연구소 동료들에게 크게 비쳤는데 나는 25년가량 그들과 함께 원래 토론에 참여했다. 마음 챙김과 연민 같은 불교 수행을 현대 보건 분야에 도입한 존 카바친에게도 크게 비쳤다. 이 책은 3부로 나뉘며 각 장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일부 자기 연민 발견하기에서는 마음 챙김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기 연민이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2부 자해 수행하기에서는
연민 어린 삶의 방식에 토대를 제공할 특별한 자기연민 수행법인 자해 명상에 관해 자세히 소개한다. 3부. 나에게 꼭 맞는 자기연민 수행하기에서는 이 수행을 개인의 고유한 성격과 환경에 맞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이 수행에서 최대의 효과를 얻는 방법을 알려준다. 끝으로 책 말미에 참고도서 및 자료와 자기연민 수행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수행법들을 제시한다. 이 책은 별로 힘들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정작 힘든 일은 견디기 어려운 감정과 싸우고 저항하면서 그런 감정과 원인을 놓고 스스로를 탓하는 당신 배후에 있다. 당신은 이제부터 실제로 덜 힘들어지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 책은 당신과 관련된 무언가가 망가져서 고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시작한 자기 개발서가 아니다. 대신에 이 책은 연민과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방식으로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30일 동안 이 방식에 따라 수행해보고 결과가 어떤지를 살펴보길 권한다. 분명 더 거뜬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부수입일 따름이다. 자기에게 친절하게. 고통 자체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진짜 괴로운 것은 고통에 맞선 분노다. 앨런 긴즈버그.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할지 걱정이네요. 아무 소용도 없을 테니까요. 미셸은 내 말에 있는 대로 실망할 태세를 갖추고 이렇게 불쑥 내뱉었다. 미셸은 오랫동안 수치심과 싸워온 이야기를 막 마친 상태였고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있었다. 미셸은 보기 드물게 똑똑하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미셸은 수치심 극복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고 심리치료를 4번이나 받았다. 미셸은 또다시 실망하고 싶지 않았다. 미셸은 최근 인류대학에서 MBA를 마쳤고 대기업에서 컨설턴트로 일했다. 미셸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얼굴을 붉히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이 업무 처리에 능숙하지 못하고 하는 말마다 신뢰할 수 없다는 인상을 심어줄까봐 걱정이었다. 걱정을 하면 할수록 미셸은 남들 앞에서 더 얼굴을 붉혔다. 이제 막 새로 얻은 일자리는 중요한 경력을 쌓을 기회였으므로 놓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미셸에게 맞는 말이라고 대답했다. 내가 무슨 제안을 하든 아무 효과도 없을 거라고. 미셸이 가망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결코 아니었다. 호의에서 나온 모든 전략이 미셸에게는 실패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법의 오류도 나아지려는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문제는 우리의 동기와 마음이 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오해에 있다. 미셸이 오랜 세월 분투한 끝에 잘 알게 되었듯 나빠지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은 시도를 하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사고 실험과 비슷하다.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도록 애쓰라고. 아주 크고 진짜 분홍색인 코끼리 말이야. 일단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쓸 때마다 그 생각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무의식에는 어떠한 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로 이 문제를 잘 요약했다. 이와 비슷하게 괴로움을 몰아내려고 이완기법, 생각 차단하기, 긍정적 확언 등 어떤 처방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실망만 하게 될 것이며 나아지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상의하는 동안 미셸은 이따금 나지막히 흐느껴 울었다. 더욱 낙담해서인지 아니면 자기 경험의 진상을 분명히 알아차려서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미셸은 심지어 기도에 대한 응답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두 가지 유형의 기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느님께서 나쁜 일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바라는 기도와 모든 일을 하느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며 모든 일을 위임하는 기도. 미셸은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었노라고 말했다. 미셸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불안과 얼굴 붉힘을 줄여줄지도 모를 심리 치료들 중에 실제로 미셸이 할 수 있을 만한 것 하나를 가까스로 시작했다. 그것은 심호흡도, 스스로를 옥죄는 것도, 찬물을 마시는 것도, 동요하지 않는 척 하는 것도 아니었다. 미셸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찾아낼 필요가 있었다. 미셸은 자신이 불안을 받아들일수록 불안이 줄어들며 받아들이지 않을수록 불안이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미셸은 불안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다만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가 사용한 심리요법에서는 얼마나 자주 얼굴을 붉히는가가 아니라 얼굴 붉히기를 얼마나 흔쾌히 받아들이는가를 평가했다. 미셸에게는 새롭고 급진적인 발상이었다. 미셸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첫 시간 치료를 행복한 마음으로 마쳤다. 미셸은 그 다음 주 내내 이메일을 보내 효과가 좋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새로운 수행과제를 서로 상의한 적이 없어 처음에는 미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실히 몰랐다. 나중에야 나는 미셸이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그냥 두려울 뿐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음을 알았다. 두려움에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을까 하는 염려가 미셸의 마음에서 달아나 버린 듯했다. 그래서 예컨대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잠시 잡담을 나눌 수도 있었다. 미셸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심약하고 지나치게 예민하며 우스꽝스러운 사람처럼 느끼기보다는 점심을 먹는 겁먹은 사람처럼 느끼자 훨씬 마음이 놓였다. 나는 미셸이 수용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 그렇게 짧은 시간에 유용한 기법을 고안해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 다음 만남에서 미셸은 다시 의기소침해졌다. 구내식당 가기는 또다시 얼굴 붉힘에 맞선 전투가 되어버렸다.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으려는 미셸의 원래 소망이 다시 위력을 발휘했다. 미셸은 잠시 효과를 보인 새로 발견한 수용의 힘을 계속 기르고 닦는데 전념하기를 포기했다. 대신에 미셸은 자기 문제에 대한 기발한 우회로를 발견했다고 잘못 믿었다. 불행히도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 없다. 미셸의 마음속에는 나는 불안감을 덜기 위해 수용을 훈련하고 있어 라고 속삭이는 면이 있었다. 그런 건 수용이 아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수용이란 우리 내면에서 순간순간 생겨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을 뜻한다. 수용의 대상은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일 수도 있고 싫어하는 감정일 수도 있다. 좋아하는 감정은 간직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없애길 바라는 게 자연스럽지만 아쉽게도 그런 목표에서 출발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문제가 무엇이든 우선 충분하고 온전하게 그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셸은 이 부분을 건너뛰고 싶었던 것이다. 2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서서히 이어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미셸은 민감한 자신의 신경계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냈다. 얼굴을 붉히지 않으려고 애쓸 때는 거의 틀림없이 얼굴이 붉어졌지만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내버려둘 자세가 되었을 때는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 얼굴 붉히기와 화해하고부터 미셸은 일상에서 늘 일어나는 가슴, 긴장, 두통, 두근거림 같은 다른 스트레스 증상에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삶이 훨씬 편안해졌다. 이 책은 고통스러운 감정 쪽으로 방향을 돌림으로써 어떤 이로움을 얻게 되는지를 다룬다. 무리한 주문처럼 들리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하며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장에서 당신은 그 방법이 왜 효과적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이 별난 과제를 완수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먼저 마음 챙김으로 자신을 성가시게 하는 것을 자각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어 특히 아주 기분이 언짢을 때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법도 배울 것이다. 마음 챙김과 자기 연민은 우리 인생에서 최악의 시절조차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고통 쪽으로 향하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한다. 처음에는 더도 덜도 말고 어머니 젖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필요와 욕망은 점점 더 크고 다양해진다. 성인이 되면 우리 대부분은 화목한 가정, 좋은 직장, 건강한 신체, 넉넉한 돈, 다른 사람의 사랑과 존경 따위를 갖추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런데 최고의 환경에서 살아도 여전히 고통이 엄습한다. 억만장자 하워드 휴스조차 임종 순간 극심한 절망감과 외로움을 느꼈다고 한다. 게다가 우리가 처한 환경은 변하기 마련이다. 결혼 생활이 언제 파탄날지 모르고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 있으며 어쩌면 천재지변으로 모든 걸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평생 동안 겪는 고통의 양이나 유형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아픔과 고통은 모든 인류를 연결시키는 한 가지 공통된 맥락이다. 고통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우리가 소망한 것 간의 갈등을 낳아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인생이 달라지기를 바랄수록 우리는 더 속이 상한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될 경우 대체로 첫 해가 가장 힘겹다. 그럼에도 적응하는 법을 배우면 대개 이전 수준의 행복을 회복한다. 이처럼 우리는 바라는 것과 현실 사이의 간극으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다. 우리 대부분은 행복이 삶의 외부 환경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즐거움은 누리고 고통은 피하고자 끊임없이 궁리하면서 산다. 그리하여 즐거움은 누리고 고통은 피하고자 끊임없이 궁리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평생을 살아간다. 즐거울 때는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리려 안달한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 두 반응 모두 본능적인 것이지만 정서적 행복을 성취하는 데는
훌륭한 전략이 못 된다. 즐거움을 추구할 때의 문제는 그 즐거움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게 되리라는 점이다. 예컨대 사랑은 식고 배는 너무 부르고 친구들은 집으로 가버리는 일이 생긴다. 한편 고통을 회피할 때의 문제는 고통 회피가 실제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흔히 고통을 피하려 애쓸수록 상황은 더 악화된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폭식하면 비만을 부를 수 있고 낮은 자존감을 이겨내려고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는 과로사를 할 수 있다.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본능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릴 가능성도 있다. 내가 아는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젊은 시절 술 마시는 일을 큰 낙으로 삼았다. 스튜어트는 14살 때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20살 무렵부터는 밤마다 맥주를 한 상자씩 마셨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술을 마시다 공황 발작을 겪고는 너무 놀라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렇게도 즐거움의 원천이었던 맥주가 하룻밤 사이에 소름 끼치는 것으로 돌변했다. 맥주가 공황 발작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나아가 스튜어트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 공황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트럭을 몰고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야구 경기를 구경 가는 것 같은 평소 즐기던 활동도 모두 그만뒀다. 처음에는 술 마시는 즐거움이 그의 삶을 지배하더니 나중에는 공황 발작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켰다. 스튜어트는 즐거움과 고통이라는 순간의 마음 상태에 인질로 붙잡힌 셈이었다. 새로운 접근 방식은 고통과 즐거움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고통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오가게 내버려둘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평정이다. 우리는 즐거움뿐 아니라 고통마저 수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즐거움과 기쁨 사이의 모든 미묘한 차이도 배울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매 순간을 최대한 충만하게 지낼 수 있다. 이것이 환이다. 고통의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개인의 행복을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불행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픔 곱하기 저항은 고통이다. 이 책은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어떠셨어요? 어떤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크리스토퍼 거머 박사님은 수용에 관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괴로운 일, 두려운 일을 막을 순 없지만 그 일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내 마음이 고통 한가운데서도 고요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책에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고통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또 많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꼭 이 책을 읽어보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모든 것들을 수용함으로써 평안해지시길 항상 롤자가 응원할게요. 말마스테.